780년 7월의 새벽, 로도스 섬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붉었습니다. 피처럼 붉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로 피가 흘렀습니다. 7만 명의 오스만 제국군이 섬을 포위했고 그들을 막아선 것은 고작 500명의 기사단이었습니다. 7만 대 500. 이 숫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0대 1입니다. 한 명의 기사가 140명의 적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전투가 아닙니다. 이건 학살 예고입니다. 모든 합리적인 계산은 이 싸움이 하루 안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군사 전문가들은 기사단의 패배를 확신했습니다. 역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우리의 모든 예상을 배신합니다. 이 전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적어도 상식적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로도스 섬의 기사들은 상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리학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검이 아닌 중력으로 싸웠고 용기가 아닌 마찰 계수로 승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 충돌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와 물량의 대결이고 물리학과 힘의 충돌이며 인간의 창의성이 압도적인 폭력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첫째, 어떻게 소수는 다수를 무너뜨렸는가? 둘째, 왜 이 전투는 역사 교과서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러분은 전쟁이 무엇인지,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소름 끼치는 이유입니다. 로도스 섬은 세계의 끝에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말하자면 이 작은 섬은 에게해와 지중해해가 만나는 지점, 유럽과 아시아가 서로를 바라보는 경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말하자면 로도스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동서무역로의 관문이었고 향신료와 비단이 지나가는 길목이었으며 부와 권력이 흐르는 동맥이었습니다. 이 섬을 지배하는 자는 지중해를 지배했고 지중해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을 지키고 있던 것은 성 요한 기사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군 전쟁의 잔재였고 종교적 열정과 군사적 전문성이 결합된 독특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도사이면서 동시에 전사였고 기도하는 만큼 훈련했으며 신을 섬기는 만큼 검을 섬겼습니다. 기사단의 조직은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그들은 랑그라고 불리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는데 이것은 국가별로 기사들을 편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랑스 랑그, 스페인 랑그, 이탈리아 랑그, 영국 랑그. 각 랑그는 독립적인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투에서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유럽 전역에서 모인 엘리트였고 각자의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사라도 140명을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단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게 로도스는 목에 걸린 갓이었습니다. 작은 섬이었지만 제국의 동맥을 막고 있었습니다. 무역선들은 로도스를 피해 먼 길을 돌아가야 했고 해적들은 이 섬을 거점으로 삼아 오스만의 배들을 약탈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발칸을 삼키고 아나톨리아를 통일한 제국이 이 작은 섬 하나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굴욕이었습니다. 그래서 1480년 오스만 제국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도스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기로. 그리고 그들은 이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이후 오스만 제국은 무적이라는 신화를 스스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메흐메드 2세는 천년의 도시를 무너뜨렸고 그의 후계자들은 이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오스만의 군사교리는 단순했습니다. 압도적인 숫자로 적을 포위하고 막강한 화력으로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무자비한 돌격으로 저항을 짓밟는 것. 그리고 이 교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로도스 공성전을 위해 동원된 병력은 약 7만 명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예니체리 술탄의 친위대였습니다. 어린 시절 기독교 가정에서 강제로 끌려와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평생을 전쟁 훈련에 바친 전사들. 그들은 충성심이 광기에 가까웠고 전투 기술은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예니체리 외에도 수많은 보병과 기병이 있었습니다. 아나톨리아의 산악부족들, 발칸의 용병들, 북아프리카의 해적들.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모두가 한 가지 확신을 공유했습니다. 이 전쟁은 쉬울 것이라는 확신. 하지만 진짜 무기는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기는 대포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공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렸던 바실리카 대포의 후예들이 로도스를 향해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이 대포들은 하나하나가 거대한 괴물이었습니다. 쏘아올린 포탄은 성벽을 관통했고 충격파는 건물을 무너뜨렸으며 소음만으로도 수비병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었습니다. 오스만의 공병들은 단순히 대포를 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격 각도를 계산했고 성벽의 약점을 분석했으며 파괴의 순서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에게 공성전은 과학이었고 로도스는 그들의 다음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지휘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면 끝난다는 말이 진영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절차로 여겼습니다. 포위하고 폭격하고 돌격하고 승리를 선언하는 일련의 단계들. 로도스는 그저 그 절차를 따라야 할 다음 항목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망가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로도스의 성벽 안에서는 한 남자가 완전히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 도부송, 성 요한 기사단의 대기사장이었습니다. 도부송은 전형적인 의미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검술의 달인도 아니었고 무시무시한 체격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얇고 키가 작았으며 말보다는 책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두뇌였습니다. 도부송은 전술가였고 동시에 행정가였습니다. 그는 전투를 단순히 용기와 힘의 대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투를 수학 문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는 창의적으로 접근하면 언제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도부송이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성벽을 재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벽을 더 높게 쌓거나 더 두껍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성벽을 무기로 바꿨습니다. 전통적인 성벽은 적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부송의 성벽은 적을 죽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오스만의 대포가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벽이 무너지는 방식을 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성벽의 내부 구조를 조정해서 무너질 때 특정한 각도의 경사면을 만들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경사면은 적군이 올라오기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음의 함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사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도부송은 섬 전체를 전쟁 기계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을 총동원했습니다.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이 전쟁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축한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비축한 것은 기름이었습니다. 수십 톤의 식물성, 기름, 동물성, 지방, 그리고 이상하게도 모래였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기름인가? 왜 모래인가? 도부송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명령했고 사람들은 따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움직였고 그 믿음은 곧 물리학으로 증명될 것이었습니다. 기름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기름은 마찰을 제거합니다. 두 표면 사이의 저항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저항이 사라진다는 것은 통제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도부송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벽의 경사면에 기름을 부으면 올라오는 적군이 미끄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기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기름은 빠르게 흡수되거나 증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물성 지방을 섞었습니다. 지방은 끈적거렸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래는 그 위에 뿌려져서 표면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밑이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액체처럼 미끄러운 표면, 이것이 도부송의 전략이었습니다. 기사단의 전략은 역설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이 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적이 올라오는 순간 물리학이 나머지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용기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스만 제국은 곧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곧 끝났습니다. 1880년 5월 수평선 너머로 오스만의 함대가 나타났습니다. 배들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 숫자는 하늘을 가렸습니다. 로도스의 주민들은 성벽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공포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치였고 대포였으며 수만 명의 병사들이었습니다. 함대가 상륙했고 진영이 세워졌으며 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대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천둥보다 컸고 충격은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포탄이 성벽에 꽂힐 때마다 돌무더기가 무너져 내렸고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벽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방식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돌들은 특정한 각도로 쌓여서 경사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지휘관들은 이것을 승리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경사면이 생겼다. 이제 우리 병사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언제나 수비 측의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번에는 다른 결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단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성벽 뒤에서 수상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횃불들이 깜빡였고 사람들이 속삭였으며 무거운 물체들이 운반되었습니다. 오스만의 정찰병들은 이 움직임을 보고했지만 지휘관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배를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단이 준비하고 있던 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던 것은 물리학의 완벽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은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지상에서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땅 아래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스만의 공병대는 갱도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고대부터 내려오는 공성 전술이었습니다. 성벽 밑으로 터널을 파고 들어가서 기둥을 제거하고 성벽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 만약 성공한다면 수비 측은 전혀 방어할 시간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갱도는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파고 들어갔습니다. 오스만 공병들은 어둠 속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땅을 팠고 돌을 치웠으며 죽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단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청금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땅에 귀를 대고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갱도를 파는 소리는 작았지만 훈련된 귀는 그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기사단은 역갱을 팠습니다. 그들은 적의 터널을 향해 자신들의 터널을 팠고 두 터널이 만나는 순간 지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지상의 전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명예도 없었고 규칙도 없었으며 오직 살아남으려는 본능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터널 속에서 기사들과 공병들은 칼과 삽으로 싸웠습니다. 공간은 좁았고 공기는 희박했으며 빛은 거의 없었습니다. 싸움은 더듬거리는 손과 막다른 공포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죽었는지 누가 살았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고 찌르고 막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때때로 양측은 화약을 사용했습니다. 터널의 한쪽 끝에 화약을 설치하고 폭발시켜서 적과 터널을 함께 묻어버리는 것. 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땅이 흔들렸고 지상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땅이 갈라지고 구멍이 생기고 사람들이 매몰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소녀가 이 지하 전쟁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그녀는 땅의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대기사장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땅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도부송은 그녀의 말을 믿었고 역갱을 팠으며 실제로 오스만의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전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사단이 지하의 위협을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갱도를 찾아냈고 모든 터널을 무너뜨렸으며 오스만의 지하 작전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전쟁은 지상과 지하에서 동시에 벌어졌고 기사단은 두 곳 모두에서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전투는 물리학이 학살로 바뀌는 순간에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이제 거의 무너졌습니다. 오스만 지휘관들은 최종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2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고 돌격 명령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성벽의 경사면에는 이미 기름이 발라져 있었고 그 위에는 모래가 뿌려져 있었으며
기사단은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리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루한 공식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직 죽음의 기하학만이 있을 뿐입니다. 경사면이 만들어졌을 때 오스만 병사들은 그것을 기회로 봤습니다. 경사면은 올라가기 쉬워 보였습니다. 각도는 가팔라 보이지 않았고 표면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경사면의 각도는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완만하면 적이 쉽게 올라올 수 있고 너무 가파르면 아예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부송은 그 중간을 찾았습니다. 올라올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각도를 찾았습니다. 중력은 언제나 아래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고 예외는 없습니다. 경사면에서 중력은 두 가지 힘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경사면을 따라 아래로 당기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경사면의 수직으로 누르는 힘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찰력이 첫 번째 힘을 막아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사면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찰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중력만이 남고 중력은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도부송은 마찰력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기름과 지방으로 마찰 계수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래는 표면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모래가 미끄러지고 몸의 균형이 무너지며 중력이 당신을 잡아당깁니다. 기사단은 이 원리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경사면에 기름을 부었고 자원자들을 보내 올라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기름의 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이 부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각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재배치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들은 실험을 반복했고 매번 조금씩 개선했으며 마침내 완벽한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것은 학살이 될 것이었습니다. 도부송의 마지막 지시는 역설적이었습니다. 적이 올라오게 두어라. 병사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적을 막지 않는가? 하지만 도부송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올라오면 물리학이 나머지를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1480년 7월 27일 새벽의 공기는 무거웠고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오스만 진영에서는 북소리가 울렸고 나팔이 울렸으며 전쟁의 함성이 울렸습니다. 2만 명의 병사들이 집결했습니다. 그들은 갑옷을 입었고 검을 들었으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지휘관은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도스를 정복한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쓴다.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돌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향해 달려갔고 경사면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은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 발걸음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발걸음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확실하게 미끄러졌습니다. 병사들은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을 디딜 때마다 더 많이 미끄러졌고 결국 한 명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넘어진 병사는 뒤에 있던 병사를 쓰러뜨렸고 그 병사는 또 다른 병사를 쓰러뜨렸습니다. 경사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구르고 미끄러지고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사단의 석궁이 날아왔습니다. 화살은 정확했습니다. 기사단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목표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화살은 갑옷의 틈을 찾아 파고들었고 비명이 울렸으며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피는 경사면을 더욱 미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기름과 피가 섞였고 지방과 혈액이 결합했으며 경사면은 완전한 살육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올라가려 했지만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발을 디뎠지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돌을 잡으려 했지만 돌마저 기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정은 닫히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더 많은 병사들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의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명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던 병사들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력은 압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었고 짓밟았으며 질식시켰습니다. 경사면은 이제 사람의 산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들이 뒤섞여서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단은 여전히 화살을 쏘고 있었습니다. 물리 법칙은 학살로 바뀌었고 계산은 현실이 되었으며
과학은 죽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대기사장 피에르 도브송은 성벽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고 명령을 내리고 있었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화살은 그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리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지만 일어섰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화살들이 그의 몸에 박혔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서 있었고 명령을 내렸으며 싸움을 지휘했습니다. 병사들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대기사장이 5발의 화살을 맞고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엠구이 사기는 폭발했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웠습니다. 미친 듯이 절망적으로 그리고 승리를 향해 싸웠습니다. 기사들은 경사면으로 뛰어내렸고 적과 맞섰으며 칼로 베고 방패로 막았습니다. 시민들은 돌을 던졌고 기름을 부었으며 불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조차 화살을 나르고 부상자를 돌보고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로도스 섬 전체가 하나의 전쟁 기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영웅담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어떤 기사는 혼자서 10명의 적과 싸웠고 어떤 시민은 무너지는 성벽을 맨손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대부분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지만 영웅적이었습니다. 오스만군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병사들이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경사면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휘관들은 이들을 다시 앞으로 보내려 했지만 병사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보았고 죽음은 너무 가까웠으며 명령보다 본능이 더 강했습니다. 후퇴는 전염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뒤로 물러났고 대형은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공격은 멈춰뒀습니다. 지휘관들은 명령을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북소리는 여전히 울렸지만 아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이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두려움에 질린 사람들의 집단이었습니다. 사기 붕괴는 육체적 붕괴보다 더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사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밀쳤고 짓밟았으며 질식시켰습니다. 경사면에서 죽은 사람보다 후퇴 중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패배의 진짜 얼굴입니다. 검에 베이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 짓밟히는 것. 압사는 조용합니다. 비명도 없고 피도 없으며 단지 숨이 멈추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오스만군은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질서를 잃었고 명령을 잃었으며 자존심을 잃었습니다. 지휘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전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은 갑작스러웠습니다. 한순간 전쟁이 울부짖고 있었고 다음 순간에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단지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성벽 위에서 기사들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경사면은 시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9,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살에 맞아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넘어져 죽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저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피와 기름이 섞인 경사면은 검붉은 색이었고 냄새는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대가였습니다. 기사단은 포로들을 인도적으로 대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로는 학대당하거나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지만 도부송은 다르게 명령했습니다. 포로들에게 물을 주고 상처를 치료하고 묻을 곳을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적에게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대신 자비를 받았습니다. 이 자비는 오스만 제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사단이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칙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원칙은 승리보다 더 강했습니다. 이 전투의 파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전략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물량 공세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는 충격과 안도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로도스가 버텼다는 소식은 기적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교황은 기사단의 축복을 보냈고 왕들은 찬사를 보냈으며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군사 이론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새 건축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높고 두꺼운 성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벽은 과학적으로 설계되어야 했고 물리학을 이해해야 했으며 적의 힘을 역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로도스식 방어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탈리아의 요새들, 프랑스의 성들, 스페인의 보루들이 모두 이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경사면을 이용한 방어, 기름을 이용한 함정, 물리학을 이용한 전술, 이 모든 것이 로도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사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단순히 힘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과학의 대결이었고 창의성의 대결이었으며 사고방식의 대결이었습니다. 로도스는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2년 후인 1522년 오스만 제국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술레이만 대제가 직접 지휘했고 병력은 20만 명이었으며 포위는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로도스가 무너졌습니다. 기사단은 항복했고 섬을 떠났으며 몰타로 이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패배로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42년 동안 로도스는 버텼고 42년 동안 유럽은 준비할 시간을 얻었으며 42년 동안 역사는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880년의 승리가 없었다면 1022년의 6개월 저항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6개월이 없었다면 유럽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로도스가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힘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용기보다 중요한 것은 때때로 물리학입니다. 도부송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검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력으로 싸웠습니다. 그는 용기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찰계수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진짜 영웅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영웅은 불가능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고 대신 불가능을 다시 계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본질은 폭력이 아닙니다. 전쟁의 본질은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언제나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해결책이 명백합니다. 더 많은 병사, 더 큰 대포, 더 높은 성벽. 하지만 때로는 해결책이 역설적입니다. 적을 막지 말고 미끄러뜨리고 성벽을 지키지 말고 무너뜨리고 싸우지 말고 물리학이 싸우게 하는 것. 로도스는 이 역설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역사는 강자의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영리한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1880년 7월 27일 로도스 섬에서 영리함이 강함을 이겼습니다. 그날 500명의 기사들은 검이 아닌 물리학으로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영상을 다른 누구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투가 끝난 후에 로도스는 이상하도록 조용했습니다. 종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북소리도 함성도 칼이 부딪히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거운 침묵이었고 숨막히는 침묵이었으며 너무 많은 것을 본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피와 연기가 여전히 공기를 채우고 있었고 경사면은 시체로 뒤덮여 있었으며 도시 전체가 전쟁의 잔하에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성벽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환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느낀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승리는 달콤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이야기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승리는 쓰디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로도스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수백 명의 기사들이 부상을 입었고 수십 명이 죽었으며 도시의 절반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죽는 것을 보았고 적이 미끄러지며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았으며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혼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승리 이후에도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상자들의 신음이 도시 전체를 채웠습니다.
병원은 넘쳐났고 의사들은 쉬지 않고 일했으며 붕대와 약은 부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육체의 상처든 정신의 상처든 모두가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겁였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무기보다 더 무거운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기에는 주변이 너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신께 감사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기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지만 이전과 같지는 않다는 것을. 전쟁은 사람을 바꿉니다. 전쟁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채워 넣습니다. 로도스의 기사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사였고 여전히 용감했으며 여전히 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 속에는 이제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본 사람의 어둠이었고 학살을 목격한 사람의 어둠이었으며 승리의 진짜 대가를 아는 사람의 어둠이었습니다. 로도스의 거리에서는 첫 번째 질문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승리인가? 우리는 정말 이긴 것인가? 아니면 그저 살아남은 것뿐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스만 진영에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왔고 진영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상자들의 울음이 끊이지 않았고 불에 탄 천막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버려진 무기들이 땅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패배한 군대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신이 무너진 군대의 풍경이었습니다. 장군들은 천막 안에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고 그 시선 속에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지만 잘못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시스템 전체의 것이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등을 돌렸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곳은 저주받았다. 다른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소문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공황을 낳으며 공황은 붕괴를 낳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진영은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탈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그림자들. 하지만 곧 탈영은 집단적이 되었습니다. 소대 전체가 사라졌고 중대가 해체되었으며 명령체계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이들을 막으려 했지만 어떻게 두려움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신적 붕괴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패배는 전투에서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붕괴였고 확신의 파괴였으며 자아의 해체였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은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렸고 발칸을 정복했으며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로도스에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무적은 없다는 것을, 압도적인 힘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500명이 7만 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한 병사의 증언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부서졌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부서진 것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부서진 것은 다시 조립할 수 없습니다. 부서진 것은 그저 버려질 뿐입니다. 그리고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로도스가 버텼다는 소식, 500명이 7만 명을 물리쳤다는 소식,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식, 유럽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종이 울렸고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모였으며 설교단에서는 설교자들이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전해지면서 변형되었습니다. 사실은 전설이 되었고 전설은 신화가 되었으며 신화는 진실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기사단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빛나는 날개를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늘에서 불의 화살이 내려왔다고, 신이 직접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없었고 기적도 없었으며 오직 물리학과 계획과 필사적인 용기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신이 여전히 자신들의 편이라는 증거를 원했고 오스만 제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희망을 원했으며 약자도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도스는 그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로도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저항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기적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기사단은 신의 도구로 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전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었고 거룩한 전사들이었으며 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도스라는 이름 자체가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도스처럼 버티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로도스의 용기를 칭송했으며 로도스의 기적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목소리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군사학교에서는 이 전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아닌 전술을 보았고 기적이 아닌 계획을 분석했으며 신의 개입이 아닌 물리학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기적과 전술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이 신의 섭리라고 주장했고 군사 이론가들은 이것이 뛰어난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승리는 신화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신화는 진실보다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로도스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어났어야 할 일, 일어나기를 원했던 일, 그리고 역사가 기억하기로 선택한 일입니다. 진짜 영웅들은 잊혀졌지만 전설은 살아남았습니다. 진짜 전술은 묻혔지만 신화는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화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힘은 저항을 만들며 저항은 역사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화를 넘어서 진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전투는 지금까지 연구되는가? 왜 군사학교에서 여전히 이것을 가르치는가? 왜 역사가들은 여전히 이것에 대해 논쟁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로도스는 전쟁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숫자인가? 아니면 전략인가? 힘인가? 아니면 지혜인가? 용기인가? 아니면 계획인가? 로도스는 이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단순한 병력 수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로도스 이전에는 전쟁이 단순했습니다. 더 많은 병사를 가진 쪽이 이겼습니다. 더 큰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제국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로도스는 이 공식을 깨뜨렸습니다. 140대 1이 열세를 극복했고 압도적인 화력을 무력화시켰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지형, 심리, 물리의 결합을 통해서입니다. 도부송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이해했고 그것들을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했으며 적의 힘을 적 자신에게 되돌렸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군사 이론의 혁명이었고 전쟁 수행 방식의 혁명이었으며 사고방식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전쟁을 보세요. 도시전에서 소수의 방어군이 대규모 공격군을 막아내는 장면들, 비대칭 전쟁에서 약한 쪽이 강한 쪽을 괴롭히는 전술들, 환경을 무기로 활용하는 게릴라전들,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로도스가 있습니다. 로도스는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병사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들을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강하냐보다 얼마나 영리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이 로도스의 진짜 유산입니다. 군사 역사에서 로도스가 차지하는 위치는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공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고 사고방식의 혁명이었으며 전쟁이 과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첫 번째 명확한 사례였습니다. 로도스 이후 장군들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들은 다르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그 작은 섬, 그 500명의 기사들, 그리고 그 기름으로 뒤덮인 경사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으며 로도스의 영광은 천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1522년 오스만 제국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술레이만 대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는 병력이 20만 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포위가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로도스가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기사단이 항복했으며 섬은 오스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패배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1880년의 승리가 결국 의미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1522년의 함락은 다른 전쟁이었고 다른 시대였으며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42년이 지났고 세상은 바뀌었으며 오스만 제국은 배웠습니다. 그들은 로도스에서 패배한 후 전술을 개선했고 공성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42년 동안 유럽도 배웠습니다. 그들은 로도스의 전술을 연구했고 요새를 강화했으며 오스만의 확장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1080년에 승리가 없었다면 유럽은 그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로도스가 하루 만에 무너졌다면 오스만의 기세는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도스는 버텼습니다. 42년 동안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42년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1880년에 승리가 남긴 진짜 유산은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준비를 가능하게 하고 준비는 저항을 가능하게 하며 저항은 생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로도스는 유럽에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금보다 더 귀했습니다. 유산은 또한 교훈이었습니다. 로도스는 가르쳤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약자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물리학이 검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고방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교훈들은 책에 기록되었고 학교에서 가르쳐졌으며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유산은 방향성이었습니다. 로도스는 전쟁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줬습니다. 더 이상 맹목적인 용기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계산된 전략의 시대였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물량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창의적인 사고의 시대였습니다. 로도스는 그 방향을 제시했고 역사는 그 방향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쟁을 이해하는 방식,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방식의 많은 부분이 그날 로도스 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압도적인 역경에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싸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로도스의 이야기를 안다면 그들은 알 것입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힘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영리함이 용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햇빛이 로도스의 성벽에 반짝입니다. 바람이 그 위를 스치고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며 섬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성벽은 여러 번 무너졌고 여러 번 다시 세워졌으며 여러 번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 속에는 교훈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워지지 않는 교훈이. 그날 세상을 바꾼 것은 검도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